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신승우 교수입니다. 2021년 지역인재 육성 스마트 베뉴 아카데미에 강의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강의는 세 가지 꼭지로 되어 있는데요. 개념학습, 그 다음에 사례학습, 끝으로 로드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2009년부터 정부가 시작을 했는데요. 잘 모르시는 부분, 새로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지루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림이나 동영상을 많이 넣어서 추상적인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 도시개발 70년사입니다. 아주 오래된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70년밖에 안 된 그런 상황이고요. 스마트 시티가 중요해진 데는 이제 기술적인 요인이라는 4차 산업이나 융복합 산업이 있고요. 수요적인 요인에서는 도시화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가 꼭 필요해지게 된 배경들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티의 기초적인 처음 시작된 것은 UCT, Ubiquitous City라는 2009년도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툴로서 빅데이터와 기계학습을 설명드리고요. 생활 속에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고 생활 속에서 도시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리빙랩과 디지털 트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계속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도시개발 70년사입니다. 이건 LH 쪽에서 제작된 것으로 동영상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는 동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틀어 드리겠습니다. 즐감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따뜻한 미소를 담고 함께 커가는 모두의 행복을 담고 내일을 향한 우리 모두의 꿈을 담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70년 한결같은 지음, 세계 도시로의 세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대한민국은 폐허의 땅이 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국토를 반드시 재건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시작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것은 물론 국토의 균형 어린 개발과 발전을 이룩하고자 했던 오직 한 길. 대한민국의 도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 성장의 바탕이 되며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 발전 과정에서 도시 과밀화 현상을 개선하고 계획적인 도시 건설로 선진 도시 모델을 선보인 대한민국. 나아가 사람에 더 집중하고 환경과 에너지를 생각하고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도시를 만들어 왔습니다. 주택이 단순 거주에서 개인이 행복한 근원지로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시대. 그렇게 한국의 도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왔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도시. 누구나 편리하게 누리는 삶.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살기 좋은 국토, 행복한 주거를 위해 노력하며 성장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압축 성장 진통 속에서도 다양한 도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며 도시개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에 대응하는 자연 친화적 기술과 ICT 기술을 융복합한 미래 지속 가능한 도시, 스마트 시티를 향해 나아갑니다. 스마트 시티 코리아. 어떠셨습니까? 재밌죠? 이렇게 빨리 우리 서울이 변해 갔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스마트 시티, 그것도 영어로 했을까요? 중국은 지혜 도시, 이렇게, 지혜 성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이제 영어를 그냥 썼는데요. 이렇게 된 원인과 그 목표, 왜 이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지를 두 가지 꼭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도시화입니다. 도시화, 그게 수요 조건이고요. 그럼 스마트 시티를 가능하게 만든 기술적인 요건, 4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야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화입니다. 세계 인구는 2050년까지 90억 명으로 증가할 것 같고요. 도시가 70%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이제 80에서 90% 사이고요. 중국이 50에서 60 사이로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예전에 국가 경쟁력이란 말을 썼는데 요즘은 다 도시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서쪽이죠. 중국 관련해서 인천하고 새만금, 그 외에 원주 혁신도시, 도시들이 경쟁을 합니다. 외국의 좋은 회사를 자기 도시로 끌어오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고요.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도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모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것은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가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시티라는 새로운 도시 계획이면서 산업적인 툴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도시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이 없어지고 결국 기업도 꼭 우리나라에서 본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삼성이나 현대는 외국인 직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가깝다라고 하면 삼성이나 현대도 본사를 상하이로 혹은 수저우로 옮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개인은 일자리를 잃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아주 나빠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이라는 게 4차 산업이 가지고 온 기술적인, 왜냐하면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특히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에너지를 저감하지 않으면 오히려 스마트 시티가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3차 산업은 우리가 보통 WWW, 웹, 인터넷을 3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는 아니고요. 컴퓨터는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 세상을 바꾸지 못했는데 인터넷이 생기면서 정보라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네이버나 구글 한 번도 검색 안 해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이 검색이라는 거, 정보라는 것이 새로운 세상, 즉 4차 산업의 기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저렴하게 저장해야 되잖아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영문 서적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 서버 용량이 아주 크겠죠. 이런 것들을 저렴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적인 토대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4차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는 단순한 도시 계획이 아니고 산업적인 국가 경쟁력을 하고 우리의 성장 동력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특히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서울에 살지 않고 지방에 산다면은 정보 격차가 매우 큽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UCT, 유비쿼터스 도시는 2009년에 시작됐습니다. 아주 오래됐죠. 모르는 분들이 계실 텐데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꽤 유명했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결돼서 보통 정권이 바뀌면 그 이름이 좀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정권이 바뀌면서 이름이 바뀐 건데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런 중요한 계획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목표, 또 스마트 시티로 인해서 우리가 변하게 될 미래상 등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UCT법이라고 해서 이때 시범 도시들도 많이 있었고요. 혁신 도시들도 다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도시를 따로 스마트하게 관리하자라는 시도는 아주 오래된 시도입니다.
근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UCT였고요. 2018년 이게 끝나면서 새로 나온 게 스마트 시티입니다. 스마트 시티의 근본적인 요소들은 다 UCT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도시 건설과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 이 당시만 해도 도시 위주의 개념이었는데 현재는 스마트 시티는 단순한 뒤에 있는 도시 거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스마트 팜,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스마트 쓰레기 처리 같이 거의 우리 생활의 모든 면이 다 관련을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는 국가 차원의 계획입니다. 지금은 UN 차원의 세계 차원의 도시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획으로서 첫 번째 계획을 이제 평가하고 스마트 시티로 가는 새로운 기획들을 많이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LH에서 만든 스마트 시티 메인 홍보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도시는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도시의 가치. 이곳은 대한민국 스마트 시티입니다. 바쁜 일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사랑하는 이들을 떠올리면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서로 아끼고 배려하며 자연의 작은 속삭임을 누릴 수 있는 여유. 이 순간이 행복하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이룬 기술의 진보가 바로 사람과 자연을 향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다른 하루의 시작. 오늘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봅니다. 상쾌한 공기와 바람이 새로운 충전으로 다가오는 순간. 만남이 있어 마음은 더 여유로워지고 우리는 더 활기찬 내일을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존중하는 시스템이 있어 기쁨과 만족으로 시작하는 하루.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었기에 더욱 빛났던 순간. 당신에게 오늘은 특별한 하루입니다. 모든 것이 소중하게 다가오는 행복한 경험.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모여 일상이 되고 그 일상들이 모여 다시 행복한 삶을 이룹니다. 특별한 하루, 행복한 기억. 사람들을 위해 도시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고민합니다. 누구에게나 편리하게, 누구나 안전하게. 사람이 행복한 도시. 이곳은 대한민국 스마트 시티입니다. 예, 어떠셨습니까? 이런 사회가 되면 참 좋겠죠? 문제는 에너지입니다. 전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시티 기술에서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저감입니다. 에너지 저감. 제로 에너지 빌딩 같은 것들도 이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15층짜리 아파트를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준공했습니다. 아마 세계 최초인 것 같은데 조그만 시도는 있었지만 대형 건물을 제로 에너지로 지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로 에너지 빌딩을 짓게 되면 찬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난방비를 많이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 시티 목표는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그런 건 아닌 거고요. 인간의 삶, 인간이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시설, 그다음에 플랫폼으로서 융합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이 있는데요. 물론 지금 안전 욕구가 충족이 안 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만 보다 큰 인간성을 회복하는, 노인은 노인이기 때문에 바깥을 나가지 못하거나 장애인이라고 해서 바깥에 나가지 못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분들이 장애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드는 것까지도
스마트 시티에는 목표로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를 마치 뭐 돈벌이인 것처럼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런 기술보다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미래상입니다. 보시면 산업 부분, 안전 부분, 상권, 공동체, 의료, 가족, 에너지,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도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업도시는 산업도시대로 도시이고요. 어업도시는 어업도시대로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는 단순히 도시계획, 도시공학 그런 작은 협소한 분야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적절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프라를 까는 거죠. 정보 인프라를 깔고 거기서 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리밍랩은 우리 삶 자체를 이 데이터를 축적하는 기재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스마트 시티는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스마트 시티를 한다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감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센서를 여기저기 달아서 거의 모든 변화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라이버시 같은 것들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가 축적된 것을 단순히 다른 나쁜 사람으로부터 보호하는 분야도 스마트 시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SK텔레콤 마크가 있잖아요. 이거 SK텔레콤에서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 정보를 받았어요. 정보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분석하고. 그래서 지금 이 네 번째 챕터는 빅데이터와 기계학습입니다. 부동산학과 교수가 이런 걸 안다,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빅데이터와 기계학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8년 전부터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빅데이터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기계학습 논문도 서너 개 이제 제가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과니까 이제 이런 거 몰라도 된다. 이런 생각은 좀 지양해야 되는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빅데이터가 도대체 뭔가,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 날리지, 지식, 정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으로서의 기계학습 같은 것을 설명드리고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어와서 정보로 변화하기까지의 구조적인 접근, 분석 시스템을 설명드리고요. 끝으로 이게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응용 시스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빅데이터입니다. 이것도 SK텔레콤에서 제공한 건데요.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고 상권 분석하는 공공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신용카드, 저도 같이 일하는데 신한카드랑 저는 같이 일합니다. 그쪽에서 거의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명이랑 누군지는 모르죠. 몇 명이랑 무엇을 드셨는지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요. 닐슨이라는 데서는 이제 시청률 같은 거, 그다음에 점유율, 순위 이런 것들을 해줍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구매하면 개인 정보를 가린 상태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닐슨이랑 SK텔레콤이랑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자회사를 만든다라고 하면 실제 누구인지 알면서 분석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 제공품 이런 데서 제공하는 걸 이제 용역이라고 하는데 용역 내용에서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농협에서 급여 계좌만 봐가지고 어떤 직업이 실제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그런 것들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평균적인 통계치로 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지켰지만 실제 데이터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가 다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데이터들은 돈을 주고 사옵니다. 돈을 주고 사와서 실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양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입니다. 그래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는데 비지도학습은 종속 변수가 없는 거고요. 지도학습은 종속 변수가 있습니다. 이 종속 변수가 뭐냐고 하면 내가 관심 있는 거, 주로 이제 집값 같은 거죠. 집값 아니면 선택, 전세를 선택하느냐, 자가를 선택하느냐 이런 것들이 종속 변수입니다. 그래서 비지도학습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3개의 집단으로 나눠봐. 그러면 컴퓨터가 그룹을 3개로 나눕니다. 어떤 이유로 나누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데이터를 집어넣고 시키면 이것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는 거죠. 남자, 여자 키하고 몸무게를 넣었는데 2개로 나눠봐 시켰을 때 대부분은 남자, 여자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알고 했는지 혹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컴퓨터가 혹은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고객, 남성 고객, 여성 고객, 혹은 이제 백화점이 적절한 고객, 아니면 마트가 적절한 고객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 그래서 추정이라고 하면 가격 추정 같은 거죠. 주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 추정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근데 분류라고 하면은 이제 2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를 발급할지 안 할지, 혹은 어떤 거래가 있는데 이게 잘못된 신용카드를 잘못 쓴 거래인지 정상 거래인지, 혹은 이제 회사가 디폴트라고 하죠. 채무 불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혹은 여러분이 애플사의 핸드폰을 사실지 아니면 삼성사의 핸드폰을 사실지 같은 것들을 분류해내는 것들이 분류입니다. 끝으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무런 이론적 근거 없습니다. 없고 그냥 자료를 보고 이 사람이 한 달 내로 그 물건을 살지 혹은 사지 않을지를 추천하는 기능들을 연관이라고 합니다. 이 연관 분석은 여러분처럼 이 정부 사업을 할 때 있어서는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관 분석, 어소시에이션은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정책을 집행하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서 쓰셔야 되는 게 어소시에이션 연관입니다. 그래서 분석 시스템을 보시면 일단은 여러 공공이든 혹은 개인 데이터도 요즘은 왜 걷기를 많이 하면 뭐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걷는지를 다 그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기도 하고요. 달리기 하실 때 심장 박동수까지도 기록하려면 기록할 수 있고, 우리 예산에서 하고 있는 리빙랩에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분들의 데이터가 지금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처리라고 합니다. 이용할 수 있게, 분석하기 쉽게 어떤 스트럭처를 가지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분석을 끄집어내서 정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되기도 하고, 연구자들한테 제공이 되기도 하고, 정책 담당자들에게도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마지막 산출물,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산출물들을 제공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만든 분이 없기 때문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제일 아랫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저장하고 축적하는 부분, 검색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 홈도 있고, 뭐 파킹도 있고요. 여기서 스마트 드라이빙이라고 했는데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율주행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네, 자율주행이 되면 도로 예약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 회사한테 차가 필요해요. 저는 서울에서 예산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바로 1초 전에 예약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미리 예약을 하는데 그 예약 정보가 쌓이면은 그 예약 정보에 기초해서 고속도로를 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끝으로 마지막 챕터겠죠. 리빙랩과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실제 일하고 있는 리빙랩과 그다음에 그 리빙랩과 동시에 우리가 사용하기 굉장히 쉬우면서 많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 베뉴 사업단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리빙랩, 그 다음에 예산군입니다. 예산군 리빙랩을 설명을 드리고 디지털 트윈 플랫폼, 그리고 그것이 구축된 가장 유명한 사례인 싱가포르 디지털 트윈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컨소시엄입니다. 공주대학교가 주관이고요. 충청남도 충남개발공사, 그 다음에 예산군, 정부기관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기술적인 것들은 이제 퍼스트 마일이라는 특히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와 아키큐 플러스라는 하드웨어 쪽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조는 저희 공주대학교 사업단에서 하게 되고요. 그것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퍼스트 마일과 그다음에 그것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아키큐 플러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 리빙랩이나 이 예산군의 스마트 베뉴에서 실제 이 공주대학교 사업단하고 이 퍼스트 마일 아키큐 플러스가 구축한 시스템 내에서 운영을 아마 담당하게 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리빙랩 정의는 다양합니다만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 삶 자체를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불편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를 모두 기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저도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합니다만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학생분들이 이제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를 때도 있고요. 문제를 있는 건 알겠지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직접 본다면은 아마 소통이 더 쉬워지고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예전부터 참여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국민으로서 투표에 참여하지만 투표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서 리빙랩이 예산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 카페도 있고요, 헬스케어, 이제 고령층을 위한 헬스케어, 다목적 스튜디오, 그다음에 개인 학습 공간, 그다음에 앱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령자 대상일 경우에는 배달 서비스하고도 연동이 돼서 조금 더 친화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즉 생활 자체를 바꿔주는 것이 리빙랩 스마트 시티이지 단순히 건물 하나 지어주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내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안에는 공장, 스마트 팩토리, 농장, 스마트 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큰 산업을 창출하게 되는 거죠. 요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다시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다. 좀 신기하죠. 우리나라도 이거 지금 잘 됐습니다. V월드라는 곳에서 많이 했고요. 지금 이게 나중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BIM이라고 해서 어디를 예를 들면은 이 부분을 클릭하면 어느 회사 제품 유리창인지
몇 년이 됐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몇 년 후에 교체해야 되는지 정보가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를 붙여놨기 때문에 어떤 필지를 클릭하면 이게 몇 번지인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돼서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삶 자체를 바꿀 거고, 이 교육을 받고 리빙랩에서 일을 하실 경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참고 자료입니다. 참고 자료를 보시면 이동옥이라고 SK 부장님이 제공을 많이 해주셨고요. LH의 이준호 박사님, 그다음에 LH의 최준용 박사님 두 분도 자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공주대학교 스마트 베뉴 사업단도 자료를 제공해 줬고요. 나머지 영어 논문들이라든지 자료들은 아래 두 개 있습니다. 전 맨 아래에 있는 이제 싱가포르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싱가포르의 스마트 트윈시티, 디지털 트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개요 및 이론학습 두 번째 시간 사례학습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사례입니다. 사례, 국내 사례, 해외 사례, 그 다음에 수출 사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09년서부터 UCT를 했기 때문에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 시티라는 게 우리 삶 속에 들어있어서 이게 뭐 그렇게 스마트한가? 이게 내 인생을 그렇게 많이 바꿨나? 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시면 버스 처음에 이렇게 틱 하면서 타실 때 예전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앞뒤로 두 개, 이제 세 개죠. 앞에 하나, 뒤에 두 개. 많이 편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조금 편해지는 거 이거 자체가 개선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삶 자체는 상당히 다양한 진보된, 개선된, 편안해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스마트 시티입니다. 저도 유학 갔다 왔을 때 밥솥이 말을 하고 현관이 말을 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충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여기 계속 사신 분들은 그 변화 자체가 늘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스마트한 건지 잘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큰 변화라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내 사례입니다. 공간 빅데이터, 도시니까 도시라는 공간 속에서의 빅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사례로서 이제 여러분 좋아하는 아파트, 아파트 분양을 하는 데 있어서 공간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교통, 길 막히면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교통 수요를 어떻게 분석하고, 또 하나 이제 버스 정류장 배치 같은 겁니다. 버스 정류장 요즘 100m마다 하나씩 배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모두 분석을 통해서 나온 거죠. 예전에는 좀 멀리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통사고 위험 분석 사례, 그 다음에 천안시 사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자체가 발주한 용역 사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데이터를 보시면, 공간 빅데이터를 보시면 하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인데요. 빅데이터와 통상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 것의 차이는 이런 게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은행 시제라든지 입출금 내역이라든지 틀리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고요. 빅데이터는 틀려도 상관없는, 양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두 개 틀린다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데이터가 빅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빅데이터 시스템하고는 다릅니다. 왜요? 이론이라도 차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 데이터는 데이터 정리하거나 뭐 카피한다 그러죠. 백업하거나 할 때는 모든 작업을 중단시킵니다. 데이터가 꼬이면 안 되니까. 하지만 빅데이터는 그런 게 없습니다. 백업을 하던 뭐 저장을 하던 데이터는 계속 쌓이고요. 그 당시에 조금 틀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하둡입니다. 하둡을 통해서 지오 데이터를 많이 코딩을 하게 됩니다. 지오 코딩은 뭐냐면 우리나라 시골 가면 남면이라는 데가 정말 많습니다. 시골이라고 하면 듣는 분들이 좀 싫어하시는데 서울이 아닌 곳에 가면 남면이라고 많이 있습니다. 남부면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요. 캐나다 가면
거기도 남면이라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남쪽 동네를 남면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SNS 같은 걸 분석할 때 남면에서 보자면 이게 도대체 어느 군의 남면인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지오 코딩입니다. 최근 이제 노년 이런 게 있는데 노년동이 인천에도 노년지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노년동인지를 이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거 아파트 청약 지도입니다. 아파트 청약 지도 왜 중요할까요? 네, 광고나 홍보입니다. 주로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그 지역에 맞게 광고 또는 홍보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특별하게 인구 대비해서 청약이 많았다는 얘기는 그 지역의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LH 쪽의 자료입니다. LH가 분양하면서 수요자들이 주로 어디에 살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수요자가 많이, 예를 들어서 뭐 일산에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동두천에서 엄청난 청약이 왔다라고 하면 동두천에 아파트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교통 수요 분석입니다. 네, 교통카드를 이용한 대중교통 수요 분석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통카드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통카드 신용카드랑 결합을 하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까지 다 기록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분석은 그 신용카드 포함해서 신용카드가 아닌 교통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이런 분석을 보면 너무 멀리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아질 경우에는 광역버스라든지 하는 통근 수단을 배치하는 정책을 사용하게 되고요. 직주근접 혹은 문전옥답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너무 멀리서 오실 경우에는 그쪽에 산업단지라든지 오피스를 배정하는 그런 작업들도 이루어집니다. 판교 같은 것들이 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판교는 예전에 뭐 성남이라는 좀 낙후됐다면 낙후되는 그런 도시가 아닌 서울에 필적하는 거대 도시로 탈바꿈하는 것들도 다 이런 교통수요 분석입니다. 또한 이 교통수요 분석을 통해서 버스 정류장을 배치하는 데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엄청난 많은 데이터들이죠. 심지어는 버스 안에 승객 수까지도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버스가 예를 들면 청량리에서 건국대로 오는 버스가 있는데 군자로에서는 빽빽하고 군자를 넘어가면 좀 한가해지더라. 이런 데이터까지도 다 우리가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군자로에서 몇 초 내지 몇 분, 몇 시간 있었는지까지도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교통량을 제어한다거나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하는 그런 정책에도 활용이 됩니다. 이건 제주도입니다. 신혼여행을 저도 제주도로 갔었는데요. 제주도가 위험한 거는 저처럼 이제 처음 와가지고 운전 잘한다고 렌트카를 몰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시설,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CCTV라든지 아니면 경찰 공무원은 배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자료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한 거죠. 보시면 제주도 많은 분들이 날씨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날씨 좋을 때 비쌀 때죠. 성수기 때 다녀오셔서 그렇고요. 날씨가 안 좋습니다. 안 좋은 날이 참 많고요. 그다음에 도로 시설물 안전을 위한 시설물들은 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교통 신호를 잘 안 지키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그래서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험의 정도를 사고 확률을 만들어낸 거죠. 로짓이라는 분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T맵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면 SK텔레콤의 핸드폰 위치 추적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밀도가 높은 그러면서 도로 안전시설물이 없거나 기상이 나쁘거나 도로 정보를 이용해서 사고 발생 확률을 추정하는 겁니다. 사고 발생 확률을 추정해서
관광객이 많고 확률이 높을 때는 어떤 정책, 어떤 시설을 도입해야 되는지를 제안하도록 했습니다. VW랩의 김승범 박사님이 혼자 하신 건데요. 예. 여기 보시면 빨간색 기둥이 제가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진하고 높으면 높을수록 유동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했을까요? 유동인구? 네, 핸드폰입니다. SK텔레콤이랑 같이 한 거죠. 핸드폰 SK텔레콤이면 뭐 KT는 없잖아요? 아닙니다. KT 데이터 사오면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핸드폰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더하기 했습니다. 더해서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 게 많은 것이고요. 그럼 거기에 이제 버스가 얼마나 많으면 많을수록 노란색을 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인 거죠. 버스가 없어요. 사람 많은데. 예, 이런 문제를 시각화, 비주얼라이즈 한다는데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저렇게 빨간 기둥은 있는데 노란 버스가 없는 지역에는 버스를 배치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누가 그 버스 공영제라고 하죠. 버스 운영비를 내느냐? 앞으로는 특히 지방은 공영제, 정부가 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시민들이 버스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다음은 이제 소방차입니다. 소방차 출동 거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노란색은 5분 내에 모든 소방서를 다 한 거예요. 실제 소방서가 움직이는 걸 센서를 달아서 다 기록한 겁니다. 한 1년 정도 계속 기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소방서에서 5분 내에 갈 수 있는 건 황색입니다. 도심 지역이고요. 적색까지는 그래도 한 10분. 교통 상황을 다 고려한 거예요. 밤이건 낮이건 다 했던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까만 지역은 아까 사람 사는 곳이었죠. 유동인구도 많았던 지역이지만 10분 내에는 소방차가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지역으로 소방서를 배치를 할 수도 있고요. 도로를 더 넓힐 수도 있고요. 차량 통제 방식을 다시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소방서를 더 짓는 것, 소방 공무원들은 대기직입니다. 어떤 시민들은 저 소방관들이 할 일 없이 뭐 놀고 있다, 뭐 족구하고 있다라고 비난하시는데 체력 단련 훈련입니다. 대기는 불이 안 나면 대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대기 시간 아깝다고 이분들을 뭐 파트타임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서도 안전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근처로 더 추가로 배치하거나 그다음에 교통통제인 거죠. 교통통제 교육을 통해서 소방서가 출동할 때는 조금 양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해외 사례입니다. 해외 사례도 정말 많습니다. 이게 단순히 도시계획, 도시정책이 아니고 산업입니다. 수출 산업이기 때문에 해외 사례가 아주 많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해외 사례, 이거 디지털 트윈이 가장 중요한 사례인데 스위스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우리 삶을 편하게 하고 또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LBS, 위치 기반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빌딩 정보 모형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즉 이런 디지털 트윈 시티 안에 지적도, 주민등록 등본, 그 다음에 빌딩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게 됩니다. 한 클릭을 하면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해야 될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중국 교통 모형이라든지 덴마크 모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봐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시티 쭈리히입니다. 쭈리히. 이게 모형을 다 만들었죠. 마치 종이로 만든 것 같은 느낌. 실제 지붕 모양까지 똑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빠밤! 예,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지형을 산고 이 굴곡을 그대로
디지털로 만듭니다. 모형화를 시킵니다. 그 위에 이제 건물들을 넣는 거고요. 세 번째 단계가 건물을 깎는 겁니다. 지붕 모양 이런 것들을 다 깎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들이 서비스 될 때는 이거 누구나 외국인도 접근 가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크기로 정확하게 모델링을 해놓고 이 어떤 건물을 클릭하면 소유자라든지 준공, 연도, 그 다음에 이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건 나고야입니다. 요것도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네, 어떠셨습니까? 이거 드론으로 찍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이제 CTGML이라고 우리나라 시립대하고 부산대 교수님이 세계적인 권위자십니다. CG 아시죠? 컴퓨터 그래픽. 이거 컴퓨터로 구현한 거예요. 사진처럼 생겼지만 이거 다 하나하나 컴퓨터로 구현한 거 사진 아닙니다.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 LBS라는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심심하시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젊은 분들은 이 기술적인 것들 좋아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도시를 컴퓨터 그래픽, CG를 통해서 구현하는지를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네, 요건 스위스입니다. 나무입니다. 나무. 우리도 소나무 하나하나마다 번호가 있다는 것 잘 모르시죠? 실제 번호가 있습니다.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스에서 나무를 실제 나무 크기 그대로, 개수 그대로 모형화했습니다. 네, 나무를 보호하는 것, 뭐 어차피 탄소 요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뭐 바나나도 그렇고 소나무도 그렇고 감염되면 그 조류독감도 그렇고요. 다 죽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관리하는 그런 기법으로 이 디지털 트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기반 서비스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재난 영화 같은 걸 보시면 컨트롤 타워에서 소방관한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왼쪽으로 20m를 가면 화장실이 있고 오른쪽으로 30m를 가면 실제 아이가 그 방 안에 갇혀 있다 이런 영화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위치 기반 서비스입니다. 즉 어떤 건물에 대한 모든 정보가 컨트롤 센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방관이 있는 위치가 찍히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몇 미터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기가 뿌해도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 돼도 컨트롤 타워에서 소방관한테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치를 아는 거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뭘까요? GPS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그래서 SK텔레콤은 위치는 찍을 수 있지만 층고는 모릅니다. 어떤 높이에 있는지 모르는데 GPS, 정확하게는 GNSS입니다. GPS는 미국의 GNSS이고요. 세계적인 공통어는 GNSS입니다. 이 GNSS는 높이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 기반 서비스는 GNSS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건물 내에서는요. 도로에서는 뭐 어떤 걸 사용해도 되고요. 그래서 무선 추기 기술이라는 게 바로 GPS입니다. GPS, 위성 추기 기술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아랫단에서 핸드폰 안에 GPS랑 교신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다만 핸드폰에 들어있는 교신 장치는 좀 저렴한 거고요. 군인들이 사용하는 것들은 매우 정확하겠죠. 그래서 플랫폼 기술을 이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내비게이터도 바로 위치 기반 서비스의 일종이고요. 재난 영화에서 보신 게 아주 극적인, 아주 세밀한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등산도 서비스가 됩니다. 얼마 전에 산에 갔는데 50m 가면 뭐가 있다라는 핸드폰으로 그걸 보시면서 등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중요하죠. 길 잘못 들으면 위험하니까. 네, 나머지 나와 있는 것은 BIM입니다. BIM 이거 누르시면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이고 단가는 얼마였고 그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철근을 속인다든지 시멘트를 나쁜 걸 쓴다든지 하는 것들은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 BIM 이거는 결국 빌딩의 호적, 빌딩의 지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트윈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음은 중국 사례입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교통에 관한 정보. 이것은 이제 뉴욕시티가 처음으로 했고요. 뉴욕시티에서 만들어진 게 여기저기로 많이 전해지고 있는 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네, 덴마크 있습니다. 덴마크 리빙랩 사례이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를 인식하려고 하는 거죠. 프라이버시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삶 자체에서 뭐가 불편하고 우리도 정전이 되면 한전에 전화 걸기보다는 먼저 SNS를 보잖아요. 누군가가 또 알아내서 왜 그랬는지를 올려놓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이나 기자들도 SNS를 취재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걸 목격한 사람이 올리기 때문이죠. 리빙랩은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재입니다. 다음은 이제 수출 정책입니다. 이 산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봐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수출 정책. 우리 70년 동안 도시 개발했기 때문에 기술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특히 예전에 권위주의 시대에는 강제로 쫓아내고 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IT 강국이라고 하는 것처럼 스마트한 분야, 삼성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라든지 그런 분야에서도 매우 뛰어나고요. 공무원들도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아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많이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테슬라 자동차 배터리를 고장난 배터리를 건물에 넣으면 용적률을 5% 더 주는 그런 정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외국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이 잘하는 것과 우리가 잘하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도 진출할 수 있고요. 개도국에는 지원, 돈을 번다기보다는 개도국 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그런 지원 측면에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이 뛰어나고요. 건설 분야에서도 뛰어납니다. 이건 약간 옛날 겁니다. 지금 현재 1위는 중국입니다. 2위가 스페인이고요. 우리는 약간 한 11위 정도로 밀려나 있습니다만 세계 시장에서의 우리 건설 능력은, 시공 능력은 이미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믿고 내보내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란 댐 현장에서 일한 적도 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여기 똑같죠? 첫 번째랑 똑같이 SK랑 LH 분들, 그 다음에 공주대학교, 그 다음에 VW랩, 여기 직접 가보시면 정말 재밌는 동영상 많습니다. 그 다음에 쭈리 있고요. CTGML, 그 다음에 유튜브에 있던 CTGML, 그 다음에 LBS에 관한 것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보신 게 좀 미진하다 싶으면 직접 무료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업은 2021년 지역인재 육성 스마트 베뉴 아카데미 세 번째 추진 현황입니다. 좀 지루하시기, 제목이 딱 추진 현황 이러면 이것도 좀 지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안 됩니다. 지루하면 동영상 틀어놓고 딴짓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딴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절은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 현황이지만 문서 많이 안 했고 그림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로드맵. 이 로드맵 그 대학생들 취업 로드맵 맨날 하는데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저 로드맵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는 로드맵이라는 용어도 없었는데 지금은 아마 애들까지 로드맵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로드맵, 그다음에 수출 사례, 실제 남미하고 베트남, 그다음에 지금 저도 조금 관여했었던 쿠웨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시간에 왜 우리가 이걸 필요로 해야 되느냐? 문제 해결하는 거죠. 소극적으로는. 근데 적극적으로는 산업입니다.
그다음에 더 끝단에서의 목표는 우리 삶이죠, 삶. 우리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우리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반, 인프라스트럭처를 우리 스마트 시티가 제공해 주는 거고요. 세종 시범도시도 간략하게 봐드리겠습니다. 네, 기후변화 주된 원인은 도시죠. 도시에서 저 예전에 이제 대만에서 유학 생활을 좀 했었는데요. 대만 공기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랑 비슷합니다. 상해 쪽에서 미세먼지 날라오면 까오슝이라는 남부 쪽은 초토화됩니다. 타이베이 북쪽은 그런 건 없어요. 중국에서 오는 영향은 없는데 문제는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가 진짜 많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이중이라고 중간에 있는 도시에서 버스를 무료화했어요. 버스 무료하면 오토바이 안 타겠지 그런 생각으로 버스는 가스니까 천연가스 차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덜 발생시킵니다. 근데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이 버스를 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타고 뒤에 학교 데려다 줄 때 아이 뒤에 두세 명씩 태우고 그 두부물이죠. 두부물 마시면서 샌드위치 먹으면서 학교 가는 걸 많이 보는데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도시에서 발생시키는 우리 공장은 다 중국에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 중국에서 오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발생시키는 기후변화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많은 분들은 뭐 에너지 절감, 온난화 이런 거 얘기하는데 지금 보셨잖아요. 유럽에서도 홍수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몇 주 전에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에도 2달 동안 내려야 할 비가 한 번에 내린 적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비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지하차도 에서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두 가지예요. 온난화를 통해서 에너지 문제가 생기는 분야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비라든지 지진, 태풍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중요하죠. 그래서 영화 배우가 몰디브 가서 모히또를 먹네 했던 몰디브가 없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네덜란드 없어진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그까짓 거 1.5도 올라간다고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세계적인 문제죠. 물론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만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중국, 세계 공장인 중국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석탄을 다시 떼기 시작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물건값을 올려야 되는데 그럴 여유는 또 우리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모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도시 문제의 솔루션입니다. 과거 가로등은 그냥 늘 켜놨어요. 전기를 낭비했다라는 거죠. 스마트 가로등은 사람이 지나가면 켜지고 아니면 꺼집니다. 이게 LED를 사용해서 에너지는 저감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불안감을 보통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갈 때는 켜지겠지만 내 뒤는 시커매지면 그래서 완전한 방식은 또 아닙니다. 여하튼 에너지를 절감하기로 하는데 그게 완전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난방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온도가 아마 27이나 28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너무 덥진 않도록 조절이 되어 있는 거고요. 과거에 중국 같은 경우에 냉장고 온도가 제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냈는데 미지근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관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유지 보수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주로 봄이죠.
겨울에 얼었던 물이 녹으면서 구멍이 파입니다. 이게 미국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북부에서는 계절이 두 개 있다라고 합니다. 여름철과 공사철.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계절이 거기도 두 개 있죠. 두 개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물 안은 겨울, 건물 밖은 여름 이렇게 부릅니다. 에어컨 때문이고. 예,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인프라를 승인했는데 미국 여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넓은 땅의 길이 여기저기 사방팔방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 엉망입니다. 저런 상태에서 돈이 없어서 보수를 못한 게 많고요. 심지어 다리 무너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바로바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신고가 없이 공무원이 저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신고 방식을 했었고 지금은 센서를 달아서 차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 도로의 상황을 기록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한 차도 있고 도로공사차가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산업입니다. 산업. 그런데 국가별로 관심 있는 분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서 저희 부모님도 아파트에서 태양광을 해서 발전사업자이세요. 발전사업자. 그래서 쓰고 남는 거는 팔기도 하는데 이런 망을 스마트 그리드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예요. 아직도 땅이 넓고 태양이 좋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같은 거를 해서 도시로 옮기는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2차 산업을 전기라고 하는데 전기를 만든 것 자체가 아니라 전기를 테슬라죠. ESS. 테슬라처럼 전기를 저장하고 그다음에 송전, 보내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졌던 거죠. 낭비 없이 전기를 보내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뭐 중남미나 아프리카는 크게 솔직히 발전된 건 아니고요. 중국이 국가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감시죠. 이쪽에서는 감시를 하기 때문에 의외로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중국이 발달해 있고 인도도 많이 발달해 있는데 인도는 아예 그 빈 땅에다가 스마트한 도시를 짓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도시를 개인이 만든다? 그럴 수 있나? 예, 있습니다. 미국 시티 오브 얼바인이라는 도시는 얼바인 컴퍼니라는 회사가 만든 거예요. 자, 원래 농장주였는데 농장 일부 하나하나 도시로 만들어서 도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개인이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스마트 시티 만드는데 반도체가 몇 개 들어가겠어요? 도시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 여기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프라만 있나요? 뭐 인터넷만 깔면 스마트 시티인가요? 아닙니다. 이 스마트 시티 안에는 에너지 저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우수입니다. 빗물 받아 쓰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게 되고요. 우리도 가끔 이제 저희도 과제 관련 회의를 가보면 에너지 안 쓰는 빌딩을 만들려면 창이 좋아야 돼요. 찬바람 들어오거나 더운 공기 나가면 난방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창을 만드는 기술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하려면 도대체 이게 수요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중국이나 저렴한 건 중국이고 비싼 건 독일 건데 그걸 수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 남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장래 유망산업으로 육성하는 게 필요한 경우입니다. 네, 우리 스마트 시티의 목표 수준입니다. 기본 욕구 충족 당연한 거고요. 안전이죠, 안전. 특히 20대 여성들 같은 경우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한 거고 남성도 마찬가지로 취업이 요즘 잘 안 되기 때문에 취업도 안전이죠. 취업이 안 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인간성을 회복하는 거죠. 공업만 많이 받는다고 인간성이 회복되는 건 아니고 시스템 전체에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본인이 뭔가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유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도시 공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 책이 있습니다. 도시가 얼마나 불평등한지에 관한 책들도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한 번에는 해결이 안 되겠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런 기초적인 인프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 시티가 된다고 인간성이 회복되거나 도시의 불평등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진일보하는 그런 토대로서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 시범도시입니다. 융복합 혁신 테스트 베드 해가지고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도시가 스마트할 수 있도록 많은 인프라를 깔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 친환경 건물 보면 자재가 친환경이면 친환경 이렇게 줍니다. 근데 미국의 친환경은 그게 아니고 생활 자체가 친환경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택배에서 박스 많이 나오면 친환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스 못 가져오게 합니다. 건물 관리인이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배달, 택배 이런 거 못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종시도 기술적인 인프라만 깐 게 아니라 삶 자체를 스마트한 삶에 맞도록 많은 인프라들과 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인구 23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 그래서 좀 지나면은 이제 한 50만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있습니다. 모빌리티. 지금 문제죠. 전철역 나오면 쓰러져 있는 뭐 퍼스널 모빌리티, 혼자 이렇게 전동 킥보드 이런 거 있습니다. 길도 따로 없어서 차도로 다니다 인도로 다니다가 막 그렇습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거의 다 들어오고요.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용 도로를 만들어주는, 사람은 사람 길로 가고 자전거는 자전거 길로, 그다음에 퍼스널 모빌리티는 퍼스널 모빌리티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는 거죠.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서울 시내에 적용할 수는 없겠죠. 하려면 도로 부근에 많은 점포를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고, 다만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해가는, 하나하나,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을 철거하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할 때 뺏는 거죠. 땅을 조금씩 뺏어서 길을 넓히는 그런 형태의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드맵입니다. 로드맵. 2009년에 UCT 생기고 2019년에 스마트 시티 로드맵이 생겼습니다.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봐드리겠습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그래서 혁신 요소를 도입해서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추진 계획을 명확화보다 구체화합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말만 해놓고 별로 한 게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예산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비용이 문제인 거죠.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에서 정부가 세금을 냈는데 이 서비스에 또 돈을 받느냐? 그래도 되느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현이 많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삶 자체가 스마트한 삶으로 변하지 않으면 만들어 놓는데 쓰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버스 타시면 내가 기다리는 버스 언제 올지, 버스에 얼마나 사람들이 있을지 이런 정보들은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시간도 많이 절약하게 되고 여름엔 좀 덜 더울 수 있고 겨울엔 덜 추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정부 정책이 빛을 발하는 거,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12개 분야 56개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개 중에서 저는 디지털 트윈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주어진 시간 내에 할 수는 없기 때문이고요. 디지털 트윈은 실제 V월드에서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즈니스 모델은 돈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무료입니다. 정부가 이걸 돈으로는 아닌 거고요. 만족도를 통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아마 검증할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는 지적 정보, 필지 정보, 호적 정보, 사람 정보, BIM, 빌딩 정보가 다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LX, 예전에 지적공사였죠. 국토정보공사, 그다음에 LH 등등이 다 들어있습니다. 실제 우리 국토부에서 스마트시티 정책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다 LH 쪽으로 아웃소싱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들의 대부분도 LH 쪽 박사님 두 분이 만든 것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제 도시를 구현합니다. 실제 도시를 CG,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뭐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겠죠. 아파트 새로 사려고 합니다. 결혼해서 이제 아파트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뭐 20층인데 나와 있는 게 5층밖에 없어. 이거 너무 어둡지 않을까? 어두우면 얼마나 어둡지? 이런 것들을 우리 디지털 트윈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해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해가 들어올 때도 해가 있다고 해서 앞이 막히지 않았다고 해도 5층에 들어오는 일조량하고 20층의 일조량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직접 느껴볼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한 기술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하는 것들 할 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도로 위에서 분무, 차가운 연기를 쏴줘서 특히 고령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노인분들이 햇빛으로 인한 더위로 인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뭐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나 공공기관은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신재생 에너지, 지역 냉방이나 지역 난방 이런 것들도 일단은 너무 개인이 하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덥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거고요. 우리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우수죠. 빗물 어떻게 재생해서 쓸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심지어는 샤워 같은 거 아주 더러운 물이 아닌 것들은 다시 재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쓰고 있습니다. 스마트 교통도 그렇고요. 스마트 팜,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도 우리가 꼭 도입해야 되는, 그래서 옥상에 농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벌레 때문에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흙을 쓰지 않고 그 쓰레기 재활용한 것들이 있어요. 벌레 안 생기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식물을 키우는 것 같은 것들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다음에 특화단지 컨셉에서 도시별로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시에 산다면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 우리가 도시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본 거는 캄보디아랑 베트남은 가봤고요. 그래서 큰 도시의 큰 단지를 LH 혹은 한국계 회사들이 많이 조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저도 자문을 했던 겁니다. 쿠웨이트에서 신도시를 아예 지어주는 거죠. 이때 문제가 됐던 게 아파트입니다. 우리는 아파트 다 좋아하는데 이 쿠웨이트 사람들은 아파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종교적으로 다른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실제 음주를 합니다. 근데 아파트에서는 음주를 하는 게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싫어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를 고려해서 진출해서 스마트 시티를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쿠웨이트 분들한테 해줘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죠. 비가 전혀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기 때문에 오는 물을 어떻게 잘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잘 하는 거. 그 다음에 수돗물을 아예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는 거. 우리 이런 기술은 개성공단 할 때도 공단만 지은 게 아니었고요. 공단 플러스 발전소,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 살 수 있는 주택까지 도시 자체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다 이쪽에 반영이 되는 거죠.
산타크루즈입니다. 볼리비아. 이거는 이제 그 기술적인 문제는 별로 없었는데 너무 멀어서 다들 가기 싫어하는 그런 이제 행동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미에서는 아마 최초로 한 거였고요. 다만 이때 문제는 이렇게 해줬을 때 이분들이 이걸 수리해 가면서 유지해 가면서 할 수 있을까? 너무 좀 첨단이 아닌가 해서 약간 중단위 기술, 중수준의 기술이 들어갔던 사례였습니다. 이건 좀 재미있습니다. 베트남 후에는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도시랑 다르게 스마트 관광 도시가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관광객도 시민의 한 부분으로 보고 도시 계획을 설계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관광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동욱, 이준호, 최준영. 그래서 SK텔레콤이랑 LH, 그 다음에 공주대학교 자료를 이용했었습니다. 그동안 세 시차에 걸쳐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스마트 배너를 운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 흐름, 도시의 변화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신승우 교수입니다. 고맙습니다.